스트라스이트의 도이스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스나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지금 연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연말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까 직전 화면에서 제목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토르플 합격 백서를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토르플 단계가 좀 여러 단계인데 그중에서 수요가 가장 높은 1단계 그리고 2단계 요거 두 개를 좀 설명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이 힘들었는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준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 오늘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여기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같이 보시면 오늘 이 순서들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죠. 제일 첫 번째, 토르플 시험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자, 그리고 토르플 1단계 영역별로 문제풀이 팁을 좀 꼼꼼하게 살펴볼 거고 이어서 토르플 2단계도 똑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응시생들이 어떤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지 여러 개 긁어 모아서 그중에서 탑3 뽑아서 알려드릴 거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은 없는지 미리 저희가 좀 물어봐 놨어요. 그래서 올려주신 질문들을 좀 모아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이런 걸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르플 시험 정보 시작하죠. 토르플 1단계. 1번 보시면 5개의 영역별 시험을 봅니다. 어떤 영역인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역별로 시험을 보고 응시자가 기본적인 러시아 의사소통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이미 뭐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강의를 듣고 계시겠죠. 혹은 이미 도전을 했다가 실패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이 특강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국내 일부 대학교의 졸업 요건이기도 하고 러시아 대학교의 입학 요건이기도 하죠. 실제로 저희 뭐 실강 들으러 오는 학생분도 맨날 토르플 수업 들으러 오면 특히나 언제 시험 볼 거예요 하면 다들 급박하게 오세요. 왜냐? 또 요새 연말이잖아요. 졸업 시즌이라서 다들 곧 지금 2달 안에 따야 됩니다. 이러면서 오시는 학생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졸업 요건에 옛날 글에만 하더라도 토르플 1급이면 다들 졸업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새 꽤 많은 학교들이 토르플 1급, 2급까지 수준을 좀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야, 진짜 그렇죠. 학부 공부에서 토르플 2급 정도 따려면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러시아 대학교 입학할 때, 외국인들 입학할 때 토르플 뭐 1급까지 따고 오면 그 예비학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비학부 과정을 생략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특혜를 주는 그런 과정도 있죠. 그런 조건도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밖에 구직 활동할 때 여러분들 일자리 찾을 때 러시아 관련된 어떤 부서나 일을 하시려면 회사별로 뭐 물론 꼭 토르플은 아니고 스널트라던가 아니면 그 뭐죠 플렉스 이런 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토르플 점수를 요구하는 회사들도 많죠. 대부분 취업을 위해서는 토르플 2급, 3급 요 정도를 요구하는 회사가 더 많을 거예요. 자, 어쨌든 토르플 1단계는 이런 느낌, 저런 것들을 위한 시험이고 이제 영역을 한번 살펴보죠. 5개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어휘문법, 그리고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이렇게 5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응시 시간이나 문항수 이런 걸 좀 같이 보실까요? 어휘문법은 1시간 동안 풀게 될 거예요. 총 165개 문항입니다. 일단 1시간 165개 숫자만으로도 엄청 커서 다들 되게 막 숨 막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틀리는 개수가 좀 많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165 곱하기 0.34 해보세요. 몇십 개 정도는 틀려도 붙을 수 있거든요. 참고로 한 과목당 66%를 넘어야 합격을 하시니까 그렇죠.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팁도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시원스쿨에 토르플 1단계 어휘문법 수업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충분히 아주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전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자, 다음 읽기를 보시면 50분 동안 20문항을 푸셔야 되고요. 텍스트는 총 3개를 읽게 되실 거예요. 네, 이때 사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챙겨는 가시되 한로 사전은 안 되고요. 러한 사전만 가능하고 또 전자사전 이런 거 안 됩니다. 전자기기들은 반입이 불가능해서 꼭 종이로 된 사전을 챙겨 가셔야 되고 근데 사실 읽기 문제 풀다 보면 이미 연습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신없고 또 양이 너무 많아서 막상 사전 찾을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따 팁에다가 말씀드려야 되나? 일단 사전에 너무 의존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세 개 텍스트를 적절하게 시간 분배해서 우리가 독해를 해야 되는 건데 앞에 모르는 단어 일일이 다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텍스트 한 개 반 정도밖에 읽다가 그 정도 읽다가 막 시험 시간 다 끝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의존하시지 말고 전체 맥락을 파악하면서 좀 편안하게 읽 때 이 단어만큼은 좀 키워드 같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혹은 문제 나오는 단어는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지문 중에서 어떤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 이걸 캐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단어 찾아보는 것만 활용을 해주세요. 안 그러다 보면은 그리고 그 알파벳 순서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 잘 알아서 사전을 빨리 찾을 수 있다. 사전 찾는 연습을 따로 하지 않으시는 이상 사전 찾는 거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종이 사전이라서. 아니면 진짜 미리 연습을 좀 해보시던지요. 사전 찾는 거. 자, 아무튼 그렇고 듣기는 35분 동안 30문제 또는 32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 시험에 따라서 문제 개수는 달라지는데 시간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듣는 대로 쭉 따라가시면 되니까 사전은 쓰실 수 없고 쓰기로 넘어가서 60분 동안 2개 문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때는 사전 쓰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부만 쓸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조금 나중에 다시 해드리죠. 자, 그리고 말하기는 보통 40분에서 45분 정도 진행되고 좀 길게는 60분이다 라고 시험지에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때 문제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하기가 앞에 그 감독관이랑 같이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시간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그냥 집중만 해서 네 가지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 여러분 제가 아까 요거 쓰기 같은 경우 사전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쓰기는 다 사용하실 수 있고 말하기에 세모표 쳐놨죠. 말하기 같은 경우 모든 문제 사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세 번째, 네 번째 유형 걔네들만 사용하실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일단 토르플 1단계는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정리를 한 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제 토르플 2단계입니다. 토르플 2단계 왜 필요하냐? 뭐 하는 시험이냐? 자, 1번 비슷하죠. 5개 영역별로 시험을 치를 거고 이번에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라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사회의 전 영역과 전문 분야에서 러시아어 의사소통이 가능한가? 얼마나 잘하나? 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경우에 이제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르플 2단계. 자, 그리고 2번 마찬가지예요. 대학교 졸업 요건인 학교들도 일부 있고 러시아 대학교 입학 요건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러시아 소재의 대학교 학사, 석사, 학위 취득 요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거는 저 위에 2번에서는 입학 요건이라고 적어놨는데 3번에서는 오히려 졸업 요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구직 활동할 때 필요한 자격증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토르플 2단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보면 과목은 똑같네요. 5개. 대신에 이제 시간이랑 문항 수가 줄어드는데 어휘 문법 먼저 보시죠. 시간이 늘었어요. 1단계에서는 1시간이었는데 2단계에서는 1시간 반인데 재밌는 건 문제 개수는 더 줄었어요. 아까 1단계는 165개였었죠. 2단계는 150개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얼마나 어렵단 얘기입니까? 자, 어쨌든 그렇게 되고 사전은 쓰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읽기는 1시간 동안 25문항인데 텍스트 3개 읽습니다. 보통 세 번째 텍스트가 항상 문학 텍스트죠. 그래서 문학 이것저것 평상시에 줄거리라도 미리 알고 계시면 좀 유리할 수도 있고 또 문학의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걸 좀 철저하게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사전 쓸 수 있지만 1단계보다 더 어려워지겠죠. 사전 쓰기는. 너무 정신이 없을 거라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키워드 찾는 정도로만 사전은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가 듣기입니다. 듣기는 35분 동안 25문항 푼다라고 했는데 듣기 1단계에서는 총 6개 지문을 듣고 풀죠. 2단계에서는 듣기가 총 5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까요? 사전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쓰기 같은 경우 55분에 3문항. 이거는 이제 시원스쿨 제 수업 들으시면 철저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쓰기, 사전 사용 가능하고요. 말하기도 45분 정도에 15개나 해야 되죠. 이게 그 악명 높은 15번째 문제 뭡니까? 토론하는 문제. 이제 그거를 해내야 되는 아주 수준 높은 시험인 거죠. 사전은 쓰실 수 없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랑 같이 뭘 해볼 거냐면요. 좀 구체적으로 각 단계별로, 각 영역별로, 그리고 파트별로 어떤 식의 유형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뭘 좀 알고 지나가셔야 될 것 같다. 뭘 대비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저의 생각, 저의 팁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가 일단 1단계 먼저 볼게요. 그중에서도 첫 번째 과목 어휘 문법 파트를 먼저 보시죠. 165개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일단 일반적인 배치를 가지고 왔어요. 맨 앞쪽에는 어떤 문제들이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보통 나오고 이런 식의 거를 저 나름대로 가지고 왔는데 사실 시험에 따라서 이 배치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어휘를 제일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어휘 파트 진짜 싫죠. 그쵸.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뭐 얘가 도대체 뭐가 다른가 싶기도 하고 혹은 여기서처럼 해석해봤을 때는 다 비슷한데 도대체 이 상황에 어울리는 단어는 뭔가 이런 거 찾는 뉘앙스 또 암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이 어휘가 맨 앞쪽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이나 뒤쪽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순서 말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어휘는 뭐 네 그렇습니다. 이거 슬쩍 한번 볼까요? 할머니가 안 마시는데 어떤 차를 안 마시는가 하고 이 차라는 단어랑 어울리는 어휘를 골라라 하는데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끓여입기도 뭔가 찐득하고 단단하고 꽉 차있는 그런 느낌이고 실느 있는 강한 그리고 뜨거리는 딱딱한 뭔가 단단한 느낌 이런 느끼는 뉘앙스가 좀 비슷비슷한데 이 친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쓰이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리는 문제들인 거죠. 참고로 답이 뭐게요? 차이는 꾸며줄 수 있는 게 끓입기 뭐 이런 걸 골라주셔야 되고요. 끓입기가 농도가 짙은 이라는 뜻이 있죠. 뭐 이런 식의 어휘 문제가 나온다거나 혹은 어휘 문제 이런 거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보통 이 부분이요. 여기 이 문제 부분. 여기를 다들 신경 안 쓰고 간과하시는 학생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22에서 25번 문제하고 고르십시오. 부시에 바스모션의 바리안트 이거요. 다들 세상에 이거를 놓치고 쌤 저 그건지 모르고 답을 한 개씩만 골랐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이거를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22에서 25번까지는 모든 가능한 답을 골라라 라고 해서요. 사실 이렇다고 해서 항상 여러 개는 아니고 한 개가 답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심지어 넷 다 답일 수도 있어요.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모든 가능한 답을 말 그대로 다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좀 어려워요. 그렇다고 여기 항상 22에서 25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매 시험에 이런 유형이 항상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시험마다 달라지니까 이런 것까지 항상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세요. 꼭. 자, 해서 여기는 뭐게요? 있지 동사랑 연결될 수 있는 알맞은 단어, 가능한 단어 뭐가 있을까요? 그쵸? 일단 시간이 간다라고 할 때 프레임이야. 있지랑 쓸 수 있죠. 비행기 못 걸어갑니다. 안 돼요. 인터넷 못 걸어갑니다. 안 돼요. 그리고 exam은 가능하네요. 이렇게 두 개 가능하네요. exam은 이런 행사 또는 뭐 영화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이다라고 할 때도 있지 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격변화 활용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요거는 일일이 외워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토르플 2급으로 올라가면 더 어려워지지만 토르플 1급에서는요. 각 격이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의미를 내는 문제가 제일 많아요. 예를 들면 부다음에 전치격이면 뭐예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장소 표현이죠. 실제 장소 표현에 필요한 그 빈칸을 뚫어놓고 누가 봐도 해석했을 때 장소 표현인데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하면 오른쪽에 전치격은 그거밖에 없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1단계는 그나마 수월할 텐데 대신에 전제 조건은 그렇죠. 다 외우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실까요? 우리 집 고양이는 항상 잔다. 빠드 무슨 뜻이에요? 언더, 뭐뭐 밑에라는 뜻이죠. 뒤에 들어갈 알맞은 격은 족격.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보기에서 어떻게 생긴 놈이 족격인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각 격의 형태랑 각 격의 쓰임새랑 또 어떤 전치사들이랑 연결할 수 있는지 또 각 전치사별로 어떤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맞을 수 있어요. 2번이 정답이죠? 다음. 동사 활용이요. 이거 좀 헷갈려요.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도 이 문제 출제자들도요. 학생들이 뭘 헷갈려한다, 뭘 어려워한다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다들 베테랑이 된 건지. 일부러 틀리라고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 중에서도 활용이 진짜 헷갈리는 것.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동사를 가지고 왔거든요. 다받지 닥지 동사예요. 이게 왜 헷갈리는지 다들 아시죠? 함정 아마 이미 다들 빠져보셨을걸요? 다받지 동사가 현재 시제 변형할 때 주어 야일 때 형태가 다유가 되니까 여기서 보이세요? 2번에 다유 이거를 다들 완료동사 닫지 원형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이거 완료 그렇다면 미래 시제 이렇게 자칫 순간 착각하고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그리고 또 자주 출제되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유가 현재 시제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퀴즈. 닫지 동사의 인칭 변화 미래 시제 주어 야일 때 어떻게 생겼어요? 야, 담 그쵸?
아, 맞네 싶으시죠? 답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 막상 문제 풀 때는 충분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야, 그리고 차스터, 주어는 나여야 되고 종종 하는 거니까 불완료 동사를 써주셔야 되는데 여기 유일한 불완료 동사는 2번인 거죠. 저 이거 질문 진짜 많이 받았어요. 쌤, 여기는 불완료 동사가 안 보이는데요. 막 다들 그러더라고요. 이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형동사, 부동사. 이거 진짜 어렵죠? 정말 어렵죠. 형동사, 부동사 활용하는 문제도 있는데요. 자, 어디 보자. 형동사 나온 김에 이제 빠르게 푸는 팁. 이거 이 순서만 따라가 주시면 되는데요. 형동사 푸는 첫 번째, 일단 보기에 격을 본다. 오른쪽에 격을 봤더니 여성 단수 주격. 하하, 하필 똑같습니다. 근데 토르플 1급에서는요. 보통 1번에서 끝나는 답도 꽤 많아요. 그래서 격을 제일 먼저 활용을 해주시고요. 얘가 피수식 명사 까만다의 격이랑 똑같이 따라갈 거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근데 지금 이 문제처럼 여기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 이 자리에 능동형이 필요한 건지 피동형이 필요한 건지 vs 요거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학생들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건 토르플 2급 보시는 학생들도 틀리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 토르플 2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능동형이라고 하면 다들 의미가 능동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피동형이라고 하면 다들 의미가 핀동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능동형이라고 하는 건 피수식 명사, 여기선 까만다가 되겠죠? 이 피수식 명사가 형동사에 제시된 동사, 부이그라치, 이기다라는 뜻이죠. 이 동사의 주어라는 걸 뜻합니다. 주어가, 그러니까 까만다가 부이그라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능동 맞잖아요. 능동으로 해석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아닌 게 한번 보세요. 여기 주어진 동사 자체가 만약에 싸가 붙었는데 하필 그 싸가 피동이에요. 자, 만약에 열리다 동사가 쓰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 봤자. 그런데 걔가 창문을 꾸며줘요. 그러면 창문이 열리는 거지 창문을 열리지 않잖아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어예요. 피수식 명사가 형동사에 주어진 동사의 주어일 때는 능동 형태를 씁니다. 이 형태가 능동 형태라는 거지 해석이 항상 능동이라는 보장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걸 꼭 꼼꼼하게 활용을 해주세요. 자, 어쨌든 능피를 고를 건데 피수식 명사가 주어면 능동 형태, 피수식 명사가 대격이면 목적어이면 피동 형태를 골라주실 건데 그럼 한번 볼게요. 팀, 까만다. 그리고 여기 동사가 이기다. 팀이 이깁니까? 팀을 이깁니까? 모르겠다고요? 뒤에 것도 한번 보실래요? 이그루 뒤에 대격 나오죠? 그러면 팀이 이그라를 부이그라치 한 거 아니겠습니까? 팀이 주어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 주어진 보기 중에서 능동 형태를 골라주셔야 돼요. 뭐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가 능동이고 뭐가 피동인지 여러분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왕도가 없습니다. 외우지 않고는 풀 수가 없어요. 대신 여러분들만 제대로 외우시면 이거 솔직히 해석 안 해봐도 돼요. 0.5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저 진짜 믿으셔도 돼요. 자, 아무튼 그렇고 아니 근데 제가 보통 1번에서 다 끝날 거라고 격에서 다 끝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2번까지 넘어갔는데도 끝나지가 않네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걸 보셔야 돼요. 시제를 보시면 됩니다. 현재가 필요한지 과거를 필요한지 보실 거예요. 그래도 안 끝나면 맨 마지막에 상을 보실 건데 여기서는 2번 유시 이게 바로 현재 시제 그리고 부시 이게 바로 과거 시제. 시제에서 다 끝나겠네요. 그럼 한번 여기서부터는 어쩔 수 없어요.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사람들과의 경기를 뿅뿅뿅 그 팀이 뒤에 보니까 스탈라 챔피오넘 챔피언이 됐대요. 그러면 경기는 이미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과거 필요하죠? 이런 식으로 골라주셔야 돼요. 3번 과거.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복문과 관련된 문제도 만나게 될 거예요. 복문이라고 하면 관계대명사, 까또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접속사, 슈또, 브이깍 맨날 이런 거 구분하죠. 그런 거 구분하셔야 되는데 저 일부러 여러분들이 덜 익숙할 것 같은 까꼬이라는 걸 요걸 갖고 왔습니다. 한번 이 문제를 같이 볼 건데요. 야스나유 해놓고 사실 여기서는 이 스나째 동사가 나왔다면 까꼬이도 까꼬이지만 스나째 동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그 확실한 활용법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스나찌 다음에 쓸 수 있는 건 의문사죠. 의문사를 집어넣어서 누구 건지 안다 모른다, 언제인지 안다 모른다, 왜 그랬는지 안다 모른다 이것도 가능하고 두 번째는 키워드 다음에 뒤에 소살 리를 집어넣어서 자주 가는지 아닌지 하고 싶은지 아닌지 이런 식의 것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접속사 슈또 혹은 뭐 슈또브이 일단 슈또만 갈게요. 아직 토르플 1급이니까 우리 슈또를 집어넣어서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안다, 모른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까꼬이 일단 의문사 형태로 들어간 거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의문사 여기 1번에 해당하는 얘기일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보기에 까꼬이가 전치사도 그렇고 격도 그렇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까또르이가 나왔어도 마찬가지거든요. 뒷문장, 안긴 문장의 동사를 보셔야 돼요. 삐싸젤리에 V 가바리째, 가바리찌 동사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능한 건 아총, 뭐에 대해서. 두 번째 가능한 건 까무, 누구에게. 이런 거죠. 자, 그럼 뭐 답 나왔네요. 사실 삐싸젤리에가 힌트이기도 해요. 전치격.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뭐 이런 식으로 고르는. 그래서 관계대명사, 접속사 이런 것도 한번 쫙 정리를 해보셔야 되고 또 뭐가 나오냐. 하나 또 있네요. 아, 이거 저의 야심작이에요, 여러분. 이거 답 맞추는 학생 제가 못 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찻잔인데요. 어떤 찻잔이냐면 muy bien сейчас coffee.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대요. Я получила в подарок от бабушки. 나는 할머니로부터 선물로 받은 겁니다. 아하, 자, 그렇다면 차식 꾸를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여기 복수가 아니라 여성으로 다 맞추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한번 쭉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아까 제가 직전 문제에서도 말씀드렸죠. 관계대명사도 관계대명사지만 문법 자체를 알아야 뭘 고르든 말든 해요. 여기서 이 찻잔이라는 친구랑 커피라는 친구랑 우리가 마신다라고 하는 이 동사랑 얘네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도대체 어떤 형태로 연결해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실제 제가 다 우리 그 수업 시간에 했던 연습 문제는요. 제가 보기를 안 주고 아예 빈칸만 뚫어놓고 여러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었고요. 그 학생들이 대답했던 답, 많이 나오는 답을 여기다가 모아놨어요. 예를 들면 스카토르, 되게 그럴싸하지 않아요? 동반 표현이니까 컵을 들고 마실 수 있죠. 그렇게 따지면 스카토레가 아닌가 싶고 또 푸카토레이, 찻잔 속에 커피가 들어있으니까 푸카토레이 아닌가? 이것도 답으로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스카토레이는 글쎄요. 이거는 막 그렇게 답으로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네 번째 거가 그냥 족격이에요. 족격이 도구로서 쓰일 수 있으니까 컵으로 마신다. 자, 근데 정답이 뭔지 아세요? 세 번째 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표현 자체를 알아야 돼요. 뭐 컵으로 마신다, 뭘로 마신다라고 할 때 그 컵은 도구로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컵을 도구로 표현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느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커피로 그럼 이렇게 퍼마시는 건가? 찻잔으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돼서 컵 안에 들어있던 커피를 바깥으로 꺼내어 마시는 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is 차시기, is 스타카나. 이 표현을 알고 있다면 생각보다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해서 얘네들의 문법적인 그 특성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유기적인 관계, 활용 방법까지도 꼭 알고 계셔야 한다는 점. 네, 또 제가 너무 겁주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한두 개밖에 안 돼요. 변별력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거 과감하게 포기하면 나머지 거 쉬운 거 많이 맞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싫어하는 유형인데요. 이것도 매 시험마다 항상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의 복불복입니다. 팔자 따라가는 건데요. 텍스트 완성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텍스트가 주어져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빈칸 뚫어놓고 그 각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라 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좀 힘든 건 아무래도 텍스트다 보니까 어떤 문제는 동사 문제, 어떤 문제는 형용사 문제, 뭐 어떤 문제는 경문제 여기서 거의 뭐 총집합인 거죠. 거기다가 텍스트 내용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논리 전개되는 것까지.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 유형인데다가 제가 또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이 문제 유형에서 실수를 정말 많이 하는 게 일단 텍스트가 나오고 이제 그 아래쪽에 문제가 배치가 되는데 세로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뭐 146, 7, 8, 9 이렇게 아래쪽으로 배치가 되는데 그걸 착각해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또 얘가 뒤쪽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한참 시간이 촉박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지, 문제는 이만큼 남았지, 다들 급할 때 만나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문제를 만나셨다 하면 그래도 문제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세로로 배치된 건지 아니면 혹시 모르죠. 또 가로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걸 꼭 확인하고 제대로 마킹하셔야 돼요. 이거 좀 별표. 근데 제발 안 나오길 바라면서 이런 유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역별로 문제풀이 팁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읽기예요. 다들 읽기 독해 너무 어려워요. 특히 문학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일단 좀 팁을 드리자면요.
문제를 먼저 읽어보세요. 근데 먼저 읽는다고 해도 이제 뭐 5개 이상의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그거 다 읽어봤자 어차피 해석하면서 다 까먹으십니다.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1개 아니면 2개, 많이 읽어야 한 3개 정도만 읽고 대신에 질문 내용이 뭐였었는지 꼭 기억하면서 왼쪽이 아닐 수도 있죠. 지문, 텍스트를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는 한 단어 한 단어 너무 꼼꼼하게 읽지 마시고요. 어차피 모르는 단어 투성일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꼼꼼하게 읽지 마시고 약간 좀 속독의 느낌으로 슉슉 가면서 내가 기억해놨던 문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단어를 발견한다든지 같은 분위기를 발견한다면 이 부분에 답이 있겠다 싶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부분을 정독을 하시는 거죠. 해서 일단 문제는 2~3개씩만 나눠서 미리 읽고 기억을 한 뒤 텍스트를 읽어보기. 그거랑 문장 구조에 집중하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뭔 얘기냐면 너무 단어 어휘 헐, 나 이 단어 몰라. 그 다음 단어 봤더니 뭐야, 나 이것도 몰라.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 당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쵸, 다리를 떨기 시작하면서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문장 구조를 파악을 해보세요. 주어가 어디 있고 서술어가 어디 있고 뭐 부사가 어디 있고 부동사가 어디 있고 해서 얘가 얘를 수식하고 얘는 얘를 수식하는데 얘는 과거 시제구나. 이렇게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나면요. 은근히 단어 자체는 모른다 하더라도 지문이랑 이렇게 매치되는 문장이 보입니다. 문장 구조가 똑같은 게 보여요. 그러면서 답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이제 증언하는 학생분들도 꽤 많았으니까 이제 너무 내가 모르는 것에 집착을 해서 진땀 빼지 마시고 좀 큰 눈으로 문장의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좀 독해가 술술 풀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격이요. 여러분 그놈의 격 제발 이건 진짜 제가 부탁입니다. 아니 다들 격을 확인을 안 하세요. 그냥 단어 배치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앞에 놈이 뭐 주격이겠거니 얘가 주어겠거니 다 이런 식으로 가시는데 러시아어 어순 자유롭잖아요. 그쵸? 목적어가 먼저 올 수도 있고 뭐 주어가 저 맨 뒤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격인지를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뭐 꼭 주어 목적어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들어간 스 다음에 일단 전치사 스를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학생 여러분들 자꾸만 누구와 함께 이렇게 해석을 하시거든요. 근데 스 다음에 족격이 들어가야 누구와 함께지. 스 다음에 생격이 들어가면 뭐뭐로 붙어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전치사만 보고 그냥 급하게 풀지 마시고 뒤에 격까지 꼭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문장을 쭉 해석을 하다 보면 주어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서술어를 먼저 찾아보시면 이게 주어였구나 라고 유레카 이제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 예시가 요거예요. 필라떠바, 스날라, 샤스트라나. 얘는 이제 세트라는 거 아시겠죠? 대명사. 이거 한정사랑 뒤에 대명사란다. 한정사랑 뒤에 명사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는 아까 요거 어떤 격인지 꼼꼼히 확인하시오. 여기에 해당되는 문장일 수도 있어요. 한번 보시죠. 이건 실제 우리가 수업 때 해봤던 예문인데요. 이거 학생들이 대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요. 필라토프가 모든 나라를 알고 있었다. 다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잘 보세요. 부샤스트라나 이게 너무 그냥 정말 너무 어떤 다른 여지 없이 주격 아니겠습니까? 그쵸? 여성 명사예요. 부샤 이거 형용사도 앞에서 한정사도 보여주고 있고요. 스트라나도 너무 주격입니다. 그러면 얘가 주어예요. 이런 식으로 뭐가 주어인지 좀 헷갈린다. 필라토바가 여자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러시는 분들은 서술어를 확인해 보라는 거죠. 스날라 요거요. 그럼 일단 주어가 여성이었구나 하면 여성명사 여기 있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거든요. 온 나라가 그럼 필라토프는 남자였네요. 대격 필라토프를 알고 있었다. 요렇게 정 헷갈리면 서술어를 제일 먼저 찾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 듣기요. 듣기도 진짜 헷갈리시죠? 너무 어렵죠? 일단 문제 유형이 크게 2개로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은 6개를 들어보실 건데 앞에 3개는 독백문이에요. 모놀로그. 그리고 뒤에 3개는 디알로그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녀서 영어 듣기 평가 해보셨으면 사실 그때 그 스킬이랑 똑같이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대신에 이제 제가 모든 학생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었던 아주 강조하고 싶었던 그 말 요거요. 듣기용요? 그거 귀로 하는 독해다. 여러분 이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듣기 할 때 다들 겁부터 먹으세요. 일단 잘 안 들리니까 뭔가 발음이 막 꼬여져 있고요. 그리고 음질이나 주변 소음 이런 데 되게 민감해요. 저도 고등학교 때 듣기 평가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의자 끌었어요. 뭐 했어요. 라디오가 지직거렸어요. 이런 핑계를 되게 많이 대는데 한국 사람이 말할 때 여러분 그런 핑계 대시나요?
안 되지 않아요? 막 영화 볼 때 중간에 살짝의 잡음이 있어도 우리는 맥락을 통해서 알아들어요. 그런 것처럼 얘는 귀로 하는 독해라는 걸 알고 계시면요. 러시아 사람들도요. 원어민일 뿐 그 개개인마다 발음이 이상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쵸? 뭐 억양이 이상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투리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든 러시아인이라고 해서 말을 다 잘하진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발음 안 좋은 친구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심지어 스크립트를 보면서 들어도 이게 이 발음이라고 싶은 경우가 진짜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사람의 저 단어 뒤에 어떤 어미로 발음하는지 그거 일일이 신경 쓰면서 괜히 에너지 쏟지 마시고요. 귀로 하는 독해입니다. 독해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문장 구조 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귀로 문장 구조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앞쪽에 나왔다고 주어가 아니고요. 뒤에 나왔다고 해서 목적어가 아닙니다. 근데 문장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려면 뭐가 전제돼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적어도 토르플 1단계에서 요구하는 문법 정도는 완벽하게 내 걸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과목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거 저랑 같이 실제로 공부하면 제가 연습 진짜 잘 시켜드릴 수 있는데 좀 안타깝네요. 자, 이렇게 귀로 하는 독해라는 거 까먹지 마시고 그래서 바로 두 번째 걸로 다음 걸로 이어져요. 동사를 가장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앞에 뭐 안돈이라는 단어가 들렸고 뭐 뒤에 다른 뭐 가방이라는 단어가 들렸는데 이제 동사 빼버리면 결국 가방이 안돈을 만족시켜주는 건지 안돈이 가방을 산 건지 내가 뭐가 주어고 뭐가 목적어였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어미가 잘 안 들려서 그랬는데 스 다음에 방금 족격이었는지 생격이었는지 이런 게 안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이제 서술어를 통해서 동사를 통해서 아 여기는 족격이었을 수밖에 없겠다. 얘는 주어였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좀 머리로 듣는 거죠. 귀가 아니라.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지문 듣기 전에 그 다음 문제를 미리 읽어두셔야 돼요. 이 얘기는 또 뭐냐면 일단 쫙 들었어요. 이제 막 헐 싶어요. 와, 나 진짜 하나도 못 들었는데 어떡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미 그 재생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읽고 어떻게든 찍어보려고 되게 막 고민을 하세요. 근데 사실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못 들은 거는요. 내가 문제를 아무리 들여다본다고 해서 뭐 물론 앞뒤 다른 문제에서 힌트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찾아내기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음 문제를 미리 읽어두세요. 그게 훨씬 생산적인 방법일 거예요. 찍는 건 다 풀고 나서 그러고도 맨 마지막에 시간 남으면 그때 다시 읽고 찍으나 방금 듣자마자 다시 읽고 찍으나 어차피 내가 못 들은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다시 읽고 찍는 건 좀 나중으로 미뤄두세요. 자, 그리고 문제를 통해 내용을 예상하자.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살짝 언급이 되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일부 보통은 안 그러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라도 너무 안 들렸다 싶을 때는요. 문제를 쭉 읽으면 약간의 스토리가 좀 예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뭐야. 3번 문제를 읽었더니 1번의 답은 대충 이거겠구나 라고 예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정 모르겠으면 전체 문제 그 순서대로 내용을 한번 파악하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쓰기입니다. 쓰기 첫 번째는 주어진 텍스트를 읽고 요약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단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르플 1단계인데도 여기 나오는 텍스트는 토르플 2단계 수준의 읽기 과목에 출제되는 그 수준에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지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출제자들이 뭔가 타당성을 좀 떨어뜨린 거냐? 절대 아니고요.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알고 있을지. 근데 이제 그래서 보세요. 이 텍스트를 그대로 전달하라가 아니라 요약하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단어를 하나하나 꼼꼼히 몰라도 되고요. 대충 흐름은 이해가 되느냐 요 정도이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좀 내려놓고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해서 일단 당황하지 말라는 게 첫 번째고요. 요약하는 요령. 나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싶으면요. 너무 큰 그림 보지 마시고요. 또 전체 다 이해하기에는 텍스트가 너무 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만의 팁이 뭐냐면 한 문단씩 한 문단씩 그냥 한 문장으로 추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첫 번째 문장 쭉 읽어보고 여기에 주제 문장은 이거인 것 같다 하면 그 주제 문장만 밑줄을 긋는 거죠. 그리고 걔네만 다시 연결하면 결국엔 요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이해하고 어떻게든 글을 쓰려고 하면 실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런 식으로 도전을 하시는 거 저는 너무 응원하고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일단 시험 점수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내가 전반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을 때 따로 연습하시면 되고 실제 시험에서는 그 딱 한 문장씩 엮어서 어쩌면 좀 그 흐름이 약간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한 문장을 그냥 쭉 엮으시 돼. 대신 단어 한 개씩은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든 대체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감독관들의 그 채점 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채점 기준표에 보면 너무 그대로 다 베꼈었다라고 하면 그게 좀 반복이 되면 감점을 시켜라 라고 하는 그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점될 수도 있으니까 모든 문장을 다 어떻게든 바꾸기는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개씩은 바꿔주시는 거죠. 어떻게든 단어 하나씩을. 자, 그런 것들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정인에게 편지 쓰는 게 두 번째 문제죠. 이때 여러분, 받는 사람이 누군지 꼭 꼼꼼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게 바로 뜨이인지 부이인지 이거요. 일단 이것부터 틀렸으면 바로 감점입니다. 좀 크게 감점이 되니까 이거를 꼭 맞춰주시고, 또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분명히 추천을 하라 그랬는데 막 딴 얘기하고 있고, 또 이거를 좋다라고 표현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난 별로야라고 반박하고 있고 이렇게 상황이 전혀 달라지면 안 되니까 뭘 나한테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또 요거 근데 이거는 다들 이미 해두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만의 첫인사, 끝인사 이런 거 좀 클리셰 같은 거 외워놓으면 쓰기가 편하죠. 웬만하면 좀 길게 외워두세요. 중간에 내용을 좀 덜 쓰더라도 어쨌든 글자 정해진 줄 수가 있잖아요. 그 줄은 좀 채워야 되니까 안부 인사 길게 하세요, 여러분. 난 최근에 뭘 했단다. 너 이렇게 했다며 다 들었다. 등등등등. 좀 길게 인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 말하기입니다. 와, 여러분 이제 새삼 느껴지는 건데 진짜 힘드시겠는데요? 이거 시험 보는 것만도 힘들 것 같아요. 자, 말하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오죠. 첫 번째 유형은 상대방이랑 대화를 이어가는 거. 상대방이 먼저 말하면 이제 순발력을 가지고 그 이후에 내가 대화를 이어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한 뒤에 내가 먼저 대화 시작하는 거. 그 다음이 주어진 텍스트를 읽고 이번엔 말로 요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 질문이 붙어 있을 거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주실 거고요. 요거 요약이니까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쓰기랑 좀 비슷하게 가셔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제에 맞춰서 정보 전달하기, 김치 담그는 법, 마트로시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꽤 어렵지만 어쨌든 보통은 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게 설명해라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든지 문화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시험에 그동안 나왔던 것 근데 그걸로 혹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걸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 나올 것 같은 거 그래서 최대한 많이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어로라도 어쨌든 컨텐츠가 있어야 러시아어로 바꾸든 말든 할 테니까 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팁이 있다면 말하기 할 때 일단 최대한 다양한 상황을 연습해보자. 저도 요 정도 팁밖에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연스쿨 강의 활용하시고요. 일단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정말 저는 너무 이렇게 홍보만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선생님들이 엄청 고민을 해서 상황도 만들어 놓고 또 시중에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이 있잖아요. 이제 나와 있는 책들 좋은 거 많으니까 여러 개 보면서 최대한 많은 상황을 보셔야 합니다. 다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또 단어도 외우시는데 이거 얘는 한국말로 요거다. 여기서는 부족합니다. 그 이후에 활용법까지 꼭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다음에는 항상 이즈담의 생격을 쓰더라 아니면 그냥 족격만 쓰더라 이런 것들 꼭 같이 외우셔야 되고 또 요거요. 나만의 어휘로 쉽게 표현하는 것도 훌륭한 답안이 될 수 있다. 다들 이걸 간과하세요. 뭔가 되게 멋들어진 문장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이런 강박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진짜 간단하고 쉬운 문장을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꼭 멋있는 표현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편하게 가는 방법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르플 2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같은 영역 순서대로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사실 토르플 2단계 이제 어휘문법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토르플 1단계랑 거의 겹쳐요. 웬만한 중요한 문법들, 형동사, 부동사, 접속사, 운동동사, 웬만한 거, 이런 것들 다 겹치는데 다만 달라지는 게 있다면 여기서는 좀 어휘 개수가 확실히 늘어날 거고 조금 더 헷갈리는 위주로 또는 뉘앙스 차이 위주 이런 걸로 내겠죠. 그래서 어디 한번 볼까요? 보통 앞부분에 배치가 되는 게 주어 찾기 그리고 서술어 찾기입니다. 이런 거 한번 주어를 찾아보실까요? 자, 도서관에는 그런데 현대 시문학 도서관에는 그런데 그 시문학을 내가 모으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 도서관에는 하고 오컬러 비치 소크닉 약 500권의 책이 이 부분이 주어라는 걸 찾으셔야 되고요. 여기서 또 찾아야 되는 걸 그러면 얘를 동사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동사 활용 방법. 얘를
남성, 중성, 복수 뭘로 볼 것이냐. 여성은 왜 뺐죠? 남녀, 중복, 넷 중에 뭘로 볼 것이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요. 일단 이런 친구들은 무주어 구문이라고 하죠. 그중에서도 무인칭 구문. 말 그대로 인칭이 없다는 건데 옷걸러라는 전치사 다음에 수사는 명사가 아니죠. 그런데 이 수사 때문에 그나마 명사였던 이 친구가 생격으로 들어갔어요. 네, 러시아어에서의 이 동사는 문법적인 주어, 즉 주격에다가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장 속에 주격이 없다면 그 문장은 중성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알고 계시냐 이거죠. 세 번째 거, 뭐 이렇게 답이 될 거예요. 나 시뜨이바이자 하면 뭐 사전 찾으면 되게 다양한 의미가 나오겠지만 일단 뭐가 어디에 있다라는 표현이고 보통 이런 숫자 얘기할 때 씁니다. 총 몇 대가 어디에 있고 총 몇 건이 어디에 있고 뭐 이런 거 할 때 나 시뜨이바이자. 자, 이런 주어 서술어 찾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불완료상, 완료상 이것도 정말 끝없이 우리의 발목 잡는 문법이죠. 이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불완료상은 행위 자체다. 자체. 완료상은 결과를 말한다. 딱 요 정도만 가지고 이제 모든 문법에 대입을 하시면 이제 나만의 어떤 감이 좀 생기실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사샤야, 뜨이 모지시니 뿅뿅뿅 뜨바야 뽀모시 남니빠 나더비ца. 너의 도움은 우리는 필요 없을 것이다. 라는 문장인데 이게 바로 제가 방금 여기다 적어드렸던 행위 자체냐 결과냐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문입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거예요. 사샤야, 네가 가능해. 네, 뭐가 가능한지 볼게요. 부정사 니 다음에 만약에 불완료 동사를 넣으시면요. 불완료는 행위 자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이 가능해.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아예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불필요를 나타냅니다. 그런 게 바로 행위 자체라는 거예요. 아예. 자,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완료를 집어넣잖아요. 여기다 NS배 집어넣으면 불필요 일단 적어드리고 만약에 이 자리에다가 S배를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행위 자체는 일단 해. 상관없어. 그런데 그 행위의 결과가 완료는 결과라고 말씀드렸죠. 결과가 없는 게 넌 가능하네.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결과의 불가능입니다. 행위의 불가능은 아니고요. 행위는 할 수 있어요. 뭐 사지가 마비됐다거나 뭐 사망한 상태라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행위는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러시아어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불가능은 행위가 아니라 결과의 불가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다라는 동사가 쓰였죠. 오려고는 해볼 수도 있어요. 나의 스케줄을 다시 어레인지 할 수도 있고 뭐 여기저기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나 뭐 차편도 빌려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 뿔이 있지 하는 것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결과에 불가능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의 맥락을 딱 봤더니 네 도움이 필요 없대요. 그러면 안 와도 된다는 거죠. 불필요. 이런 식으로 불완료다 막 골라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결과가 무슨 의미인지 앞으로는 이걸 고민하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그거랑 격변화 활용, 뭐 이거는 제가 도와드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외우세요. 1단계에서는 뭐 부 다음에 전체격이면 장소입니다. 뭐 나 다음에 대격이면 뭐 시간입니다. 아니면 또 뭐 목적지입니다. 이렇게 다 정해져 있었다면 이제 2단계에서는 어떤 게 추가가 되냐면요. 이 동사 뒤에는 항상 이것만 옵니다. 이런 게 추가가 되니까 동사별로 하나씩 하나씩 다 외워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우십니다. 불리하지. 영향을 주다. 뒤에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나 대격 들어갑니다. 그래서 커져만 가는 경쟁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어디에요? 향상시키는 데에 무엇을요? 제품의 질을. 자, 다음이요. 이번에는 형동사, 부동사인데 아까 1단계에서 설명드렸던 거랑 사실 똑같거든요. 자, 요번에도 제일 먼저 격을 일단 보셔야 돼요. 근데 역시나 특히나 토르플 2단계에서는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격이 다 똑같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능동이 필요하냐 피동이 필요하냐 보셔야 돼요. 피수식 명사 전부 다 얘가 족격인 걸로 보아 피수식 명사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시된 동사들은요. 뒤에 샤가 안 보이시죠? 받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그러면 영화가 무엇을 얻는 건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영화를 얻는 건지 이걸 생각하시는 건데 뒤에 보니까 세계적인 유명세를 대격 보이시죠? 영화가 유명세를 얻었네요. 그러니까 영화가 피수식 명사가 주격이란 얘기니까 그건 바로 능동 형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기 중에 능동 형태는 여러분이 뭔지 아셔야 돼요. 1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봐야 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시제입니다. 현재가 필요한가? 과거가 필요한가? 그러니까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어가고 있는 영화가 되었다? 왜 한국말로는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은 영화가 되었다. 자, 순간 당황. 한국말로는 다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는 스타일, 어떤 영화가 되었다. 변화를 나타내는 완료동사가 쓰였거든요.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런 영화가 됐다라고 해서 뒤에는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유명해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영화가 되었다라고 해서 과거의 완료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으로 형동사, 부동사. 야, 요거 여러분 이건 제가 너무너무 이건 꼭 설명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런 유형의 부동사를 보면 다들 쌤 이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다 답인데요? 라고들 하세요. 왠지 한번 볼까요? 일단 기차역이 건설되고 있다. 새로운 디자이너를 하면 디자이너죠. 디자이너들의 새로운 라스라보트기 하면 개발품입니다. 우린 여기선 진짜 디자인이라고 할까요? 디자이너들의 새로운 작품을 적용하면서 기차가 건설되고 있다. 이거 답 같은데요? 그렇죠? 두 번째. 그리고 새로운 그 디자인을 적용하면서 건설이 조직되고 있다. 이거 답 같은데요? 쉽죠?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하면서 기차역을 건설 중이다. 이것도 답 같죠? 네 번째.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하면서 기차역이 건설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만 가지고는 학생들이 뭐야 이거 답 없어요. 이거 오류예요. 이렇게 하시는데 부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부동사는 사실 부사라서요. 주어가 따로 있고 행위가 따로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동사에 사용된 그 어떤 동사가 있을 거예요. 그 행위랑 그 동사랑 여기 이 문장에 들어간 행위의 주어랑 같은 주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긴 지금 적용하다라는 동사가 쓰였죠. 부동사의 동사가. 이 적용하는 행위자가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한번 보세요. 1번의 그 주어는 기차역입니다. 기차역이 과연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도 아닌데? 안 되는 거예요. 2번 건설입니다. 건설이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건설이 사람도 아닌데?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기차역이 주어잖아요. 1번과 같은 이유로 안 됩니다. 유일하게 사람이 주어인 3번만 가능한 거예요. 어떤 불특정한 사람들이 디자인을 적용하면서 기차역을 건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해요. 주어 일치, 부동사 고를 때는 주어가 일치해야 된다. 다음, 복문 문제가 나올 겁니다. 뭐 1단계에서도 똑같이 나왔었죠. 관계대명사 아니면 접속사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건 또 특별히 어려운 거라서 제가 꺼내왔어요. 어제 나는 팬미팅 갔었어요. 유명 작가와의 팬미팅에 갔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통해서 과연 이 빈자리가 뭘 꾸며주는지 이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느낌상 다들 알고 계시지 않나요? 우초은의를 꾸며주겠죠. 자, 그런데 뒤에 두 개는 하나는 까꼬이, 하나는 최이, 나머지 두 개는 깍도르이가 되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일단 3번, 4번은 저는 애초에 신경도 안 쓸 겁니다. 왠지 아세요? 얘는 관계대명사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스 집어넣고요. 우초의? 그러면 우초의는 남성이고 단수인데 까또르미? 일단 3번은 수가 안 맞아서 아예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나마 헷갈리는 4번을 한번 볼게요. 스 다음에 까또러버. 여기서 까또러는 학자니까 스 다음에 우초너버? 이게 무슨 말이죠? 우초의로부터? 그런데 스니까 우초의의 피부로부터 뭐 이런 뜻인가요? 아예 해석이 안 되는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4번도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줄여졌어요. 1번이랑 2번 둘 중에 하나 골라주셔야 되는데 사실 1번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스, 깎기미, 끄니가미 해버리면요. 이 깎기미는 끄니가미를 꾸며주는 거예요. 어떤 책들과 함께. 그럼 이제 문장이 해석이 안 되죠? 작가 팬미팅에 갔었다. 어떤 책들과 함께 내가 이미 옛날부터 아는 사이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체이라는 걸 넣어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요. 그래서 이 체이는 까또르이가 생격 소유자로 들어가는 경우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너무 어렵나요? 자, 그러니까 학자를 꾸미긴 꾸미는데요. 이 학자가 뒤에 나오는 명사의 소유자일 때 그럴 때 체이라는 관계대명사를 씁니다. 이거는 아마 문법 파트에서 여러분 수강을 하시다 보면은 더 잘 설명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 유사한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학자는 학자인데 그 학자의 책과 내가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다. 그 사람의 책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까또리로 바꾼 문장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초네하고 쉼표 찍고 스, 끄니, 가미 하고 생격 소유자라고 말씀드렸죠. 까또러버.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학자죠. 그 학자의 책. 이런 거요. 진짜 어려워요.
자, 그리고 특정 어휘 집어넣기. 이거 진짜 헷갈리죠? 하나하나 다 외워주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단골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뭐 삐차따짜 하면 뭔가 찍고 인쇄하고 이런 건데 이건 진짜 다 외워주세요. 앞삐차뜨까 하면요. 오, 실수예요. 오타. 아트. 어디서부턴가 좀 떨어져 나오고 분리됐다는 거 느껴지지 않나요? 어디서 떨어져 나와서 찍혀 있는 것. 이게 바로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삐레. 뭐가 느껴지시죠? 다시 하는 거. 재인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삐찻까 하면 도. 어디까지? 마무리 인쇄 이렇게 해야 될까요? 마저 인쇄하는 것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런 식의 보기를 봤을 때 만약 그 문제에 범죄자가 나와 있고 손가락이 나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답 아삐찻감 이거고요. 흔적, 지문을 말하는 거예요. 범죄자를 찾을 수 있다. 지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 진짜 단골 문제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 꼭 나오길 시험 때. 자 다음. 문체론 있죠. 사실 이 문체가 얼마나 잔인한 문제냐면요. 진짜로 문체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에서 적어도 몇 년 정도는 살아야 아 이런 말투는 보통 뉴스에서 써. 아 이런 말투 이런 건 논문에서 볼 수 있어. 이걸 우리가 알 텐데 사실 그럴 기회가 우리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팁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신문투의 말투를 찾으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의 저의 팁이 있습니다. 9월 10일에 모스크바에 대통령이 왔대요. 아, 대통령 아니네요. 위원장이 왔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왔는데 그러면 오케이 왔네 하고 뿌리에갈 이런 거 정답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한 번이라도 내 입으로 말해봤던 동사는 이런 데선 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생소한 친구가 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제일 생소한 게 뭐예요, 여러분? 맞아요. 두 번째 거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뿌리 V치가 뿌리 예할이랑 사실상 똑같은데 보통 뉴스에서는 뿌리 V를 많이 쓴다라고 우리 시험에선 정해져 있는데 진짜 웃긴 건요. 사실 여러분 실제 러시아 뉴스 찾아서 들어가 보면 대부분 뿌리 예할 써요. 솔직히 기자들. 그냥 여기서 우리는 지금 문법 푸는 중이니까 문제니까. 그래서 FM으로 가겠습니다. 뿌리 V. 자 그리고 다들 2번을 답을 안 고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뒤에 V치 동사 보이시잖아요. 뒤에 그지혜가 원래 들어가던 동사니까 꾸다, 부마스크부 이거 얘네 절대 안 돼. 얘는 아예 빼자라고 생각하시는데 하필이면 뿌리 V치는 뒤에 꾸다 들어가니까 이거 다 지우고 꾸다 들어가니까 요거 실수 없도록 미리 알아두세요. 참고로 반대말 떠났다. 우예할 말고 신문에서 많이 쓰는 건 at will 요거 쓰니까 참고로 세트로 알아두세요. 뿌리 will, at will. 자 다음. 읽기입니다. 자, 토르플 2단계 읽기. 1단계보다 훨씬 어려워졌는데 사실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똑같습니다. 문장 구조를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어휘 하나하나 너무 꼼꼼하게 집착하지 마시고 문장 구조 전반적인 그런 거 한번 찾아주시고 격. 아까랑 똑같은 얘기예요. 격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고 주어 못 찾겠으면 서술어부터 찾아보자. 맞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어려운 문장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В 1909 году слушателей института стало уже гораздо больше 108.2. 자, 여기서 주어 찾으실 수 있겠어요? 일단 문법상의 주어, 주격 명사가 그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볼게요. 얘는 전치격이죠. 육격, 생격, 얘는 동사고요. 얘는 부사고, 얘는 비교급이네요. 주어가 도대체 어디 있죠, 선생님? 이제 이런 문장이 많이 나올 텐데 여기서는 우리가 문장 구조, 그러니까 문법 이런 것들을 훨씬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서술어를 먼저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서술어는 스탈러. 이 스탈러는 크게 두 가지 뜻. 시작하다. 혹은 되다. 근데 되다라고 할 때는 뒤에 족격이 들어가죠. 그럼 혹시 족격이 있나 한번 보세요. 없죠. 요거 족격만 쓰면 안 되겠네요.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비교급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러면 답이 다 나오네요. 그쵸? 여기에 비호급이 들어갔죠. 그럼 더 뭐뭐하게 되다라고 해석을 하실 거예요. 이미 훨씬 더 많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힌트입니다. 뭐가 많은데요? 분명히 주어는 다른 부분에 숨어져 있을 것 같지만 그 주어가 많답니다. 뭐가 생각나세요? 맞아요. 수량, 생격. 이 문장의 주어는 생격으로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 문장의 생격은 슬루샤젤레이 생격이고요. 인스티투타의 생격이고요. 이 중에 수량 생격은 바로 슬루샤. 맞아요. 인스티투트는 얘를 수식해 주느라 생격인 거죠. 얘가 바로 주어였어요. 수강생들이 1909년에는 수강생들이 더 많아졌다. 이런 식으로 내가 문법을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질 겁니다. 총 182명이 됐대요.
자, 그리고 형동사 아니면 부동사 표현 더 꼼꼼하게 확인하기. 얘네들은 우리가 오역을 할 수밖에 없는 함정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 문법이라서 이 문법을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 훨씬 나아질 겁니다. 다음이요. 듣기. 듣기는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는요, 감정이랑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막 블라블라 혼자 30초 동안 떠들고 딱 끝나는 아주 다 끝난 거야 싶은 듣기가 나올 건데 대부분은 이 사람이 불평하고 있느냐, 칭찬하고 있느냐, 이 사람의 그 감정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정 분위기 생각하면서 풀어주시고 두 번째는 보통 설명이나 광고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기간, 여행이라면 기간, 또 뭐 가격은 얼마인지, 혹시 행사가 있진 않는지, 뭐 그러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행사가 들어가는지 뭐 이런 것들이요.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되고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 이거를 알고 있으면 훨씬 쉬운 게 이게 실제 지문으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 쇼핑 투어리즘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냐 아니면 뭐 치료 여행을 뭐 하고 싶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 이런 거. 이런 류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광고라고 하면 그 어디 있어요? 광고. 광고라고 하면 이 광고의 대상이 누군지도 계속 들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거가 감정 분위기를 파악하기. 여기서는요,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풀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영화, 드라마는 줄거리라도 미리 알고 계시고 뭐 영화다 보니까 감정이나 분위기 파악을 우선시 해주셔야 되고, 네, 미리 다 보면서 연습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뉴스. 뉴스는 총 5개가 출제가 되는데 다행인 건요, 뉴스 하나당 문제가 1개씩 연결되어 있어요. 그 말인즉슨 너무 다 안 들으셔도 되고 주제 정도만 캐치하셔도 된다는 거죠. 좀 마음이 가벼워지죠? 그 5번째는 보통은 인터뷰죠. 가끔가다 강의가 나올 때도 있지만 대다수는 인터뷰인데 그 위에 굵은 글씨로 지문이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뭐 얘는 체조 선수다, 얘는 뭐 영화 배우다 이런 게 적혀 있을 겁니다. 일단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야 좀 이야기가 훨씬 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하는 인터뷰인지 파악을 해주시고 오디오 물리는 게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디오 물리는 부분, 이게 인터뷰다 보니까 사회자가 질문하는데 옆에 다른 패널이 막 웃으면서 끼어들고 거기에 뭐 게스트는 대답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간 민감해하는 학생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설마 오디오 물리는 그 부분에 정답을 내진 않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우리가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인터뷰고 사람들의 대화다 보니까 주제가 수시로 바뀌어요. 뭐 갑자기 올 여름 계획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다가 갑자기 아우 근데 패션 센스가 남다르세요. 막 했다가 그런 거 뛰는 거 그런 거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훨씬 좋죠. 자, 듣기 그리고 됐어요. 쓰기의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일단은 수신이나 상황, 무조건 쓰기는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제일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부인지 뜨인지 그런 거 실수 없이 잘 써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첫 번째 과제가 편지니까 인사말, 맺은말, 이제 나만의 표현 다 외워서 그거를 이제 거기서 시간을 단축하는 거죠. 분량도 채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작성해야 할 문서의 성격을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서를 내가 지금 작성을 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상황을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스스로 좀 구상을 하셔야 되고 정말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냥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아, 그래, 쓰기는 이런 것들이 있었지 라고 하는 것들 쭉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서 됐고요.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인물 특성과 관련된 어휘를 많이 외워야 돼요. 왜였냐? 세 번째, 뭐였었는지 기억나세요? 보통 추천 편지였었거든요. 내가 아는 얘 일 잘할 것 같아 라던가 혹은 반대로 아, 이런 직업이 있는데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왜냐하면 너는 이런 성격이잖아 라고 하기 때문에 인물 특성과 관련된 어휘를 많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공식 편지 읽지 마시고요. 앞에 뭐 샤프키라고 하죠. 그 위쪽 오른쪽 상단에 쓰는 뭐 누구 씨에게 뭐 누구로부터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 이제 그런 포맷 같은 거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편지, 각각 편지 쓰는 거랑 가운데 거는 이제 공식 문서. 그게 PC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진짜 문서일 수도 있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말하기로 넘어가서요. 첫 번째 반박 동의 표현이죠. 무조건 외워야죠. 뭐 그리고 최대한 많은 상황을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근데 제가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뭐 어쨌든 반박이랑 동의면은 거의 표현은 비슷하게 반복이 될 거니까 사실 첫 번째 문제를 막 그렇게 어려워하는 학생분들은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감정이 적혀 있고 그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 감정에 해당하는 여러 어휘들을 외우는 거예요. 기쁨을 나타낼 수 있는 어휘, 불만을 나타낼 수 있는 어휘,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외우시고 억양 미리 연습해 두셔야 되고요. 억양 좀 힘들면 몸짓이나 표정으로라도 좀 연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억양대로 주어진 문장을 억양에 맞춰서 읽는 거. 이거는 최대한 많이 따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따라해 보려면 뭐 만들어진 음원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 듣기 강좌 있잖아요. 거기 말하기 강좌. 거기에다가 원어민 선생님 파일 많이 넣어놨으니까 그거 들으면서 다들 열심히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좀 자신 있게 약간 철판 깔고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자, 그다음 영상 보고 그걸 요약하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특히나 행위를 우선적으로 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동사나 움직임이나 상태 나타내는 동사, 서술어, 뭐 형용사 이런 것들 위주로 외우시면 꽤 많은 분량 채우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 하는 행동이 다 거기서 거기니까 뭐 뛰었네, 앉았네, 일어났네, 넘어질 뻔했네 그런 걸 많이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광고 보고 우리가 추천을 할 거거든요. 네, 이거는 쓰기에서도 좀 비슷하게 있으니까 같이 한꺼번에 유기적으로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주제 토론이요. 이거는 자주 출제되는 주제를 일단 검색해서 알아보시되 양쪽 언어로 다 알아보세요. 꼭 러시아어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도 내가 머릿속에 뭔가 생각을 해놔야 그때 즉석에서 만들든 말든 할 수 있으니까 양쪽 언어로 꼭 찾아보시고 평상시에 생각 좀 많이 해보시고 자, 그리고 시원스쿨 토르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말하기는 특히나 평상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원어민 친구, 뭐 내 여자친구 이렇게 있지 않는 이상 그리고 또 여자친구나 친구라고 해도 붙잡고 매번 연습하기가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우리 강의 좀 잘 활용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시험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고요. 그 밖에 부수적인 내용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시험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 이것도 이제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고 우리가 지금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런 좀 뭐랄까요? 약간 식은땀 삐질삐질 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답니다. 뭐 쭉 한번 보시겠어요? 문제수가 많은 어휘, 문법에서 와, 그렇습니다. 한 1단계면 165개, 2단계면 150개나 써야 되는데 답안 막히기 밀렸어요. 이런 경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당하지 마세요.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 그냥 공손하게 부탁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한 장 더 주시겠습니다. 주시겠습니까? 해주시면 되고요. 괜히 이런데 막 신경 쓰여서 다른 거 못하고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영역별 시험 시간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답니다. 와, 이거 진짜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네요. 여러분, 이거 사람마다 과목 순서 배치가 달라요. 이제 그거를 다 각자가 연락을 받으실 겁니다. 항상 문법을 먼저 보는 건 아니고 누구는 말하기를 먼저 보고 누구는 쓰기를 먼저 보고 막 이렇게 달라지니까 그거 착각하지 마시고 어떤 영역을 내가 먼저 보는지 뭐가 몇 시부터 시작하는지 혹시 중간에 쉬는 시간은 없는지 이런 걸 잘 숙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쓰기 영역에서 연필로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네, 맞아요. 쓰기 할 때 볼펜으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검정색, 파란색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검정색 가져가 주시고요. 근데 사실 연필로 썼다고 해서 막 감점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필로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혹시나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어서 누군가가 채점하는 사람이 지우고 고쳐준다거나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피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볼펜 꼭 챙겨가세요. 전날 주머니 가방에 넣어놓으세요. 자, 그리고 지시문 안 읽고 바로 문제 풀기. 이거 아까 제가 예시 보여드렸죠. 모든 가능한 바리안트 다 골라라라고 했는데 정답 한 개만 고른다거나 막 이런 것들. 그런 거 꼭 봐주시고 또 할러 사전 지참하여 응시하는 경우 맞아요. 이제 사전이 러한 사전이나 뭐 러러 사전이나 러영 사전 뭐 이런 거는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할러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거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 되니까 꼭 알고 계시고 주변 소음이 너무 시끄러운 경우가 있대요. 이건 뭐 어쩌겠어요. 부탁을 하든지 그게 충분히 어떻게든 좀 뭔가 조정 가능한 상황이라면 부탁을 드려야죠. 뭐 죄송한데 저게 너무 방해가 됩니다. 뭐 집중이 안 됩니다. 저런 것 좀 뭐 제지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너무 따지지는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거 너무 중요해요. 입실 시간이랑 시험 시간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문자로 받으면 대충 오케이. 나 1과목은 문법이고 문법이 이때 시작하는구나 하고 그때 시간 맞춰 가시면 안 되고요. 시험 시작 시간이 따로 있고 그것보다 더 일찍 입실은 몇 시까지 해 주십시오라고 그게 또 연락이 올 겁니다. 그거 분명히 반드시 아주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셔야 됩니다. 늦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본인이 응시한 시험 문제지 혹은 답안지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아이고야, 답안지 가져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뭐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험지 그리고 답안지 꼭 제출하고 와주셔야 되고. 자,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 탑3 한번 뽑아봤습니다. 시험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뭐냐? 바로 요거네요. 헉, 와, 이거구나. 그럴 수 있겠네요. 입실 시간이랑 시험 시간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지시문 꼼꼼히. 그래요. 맞아요. 저도 이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시험 보고 와서 쌤, 저 큰일 났어요. 저 그거 모르고 막 이상하게 풀었어요. 막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쓰기나 말하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문제가 나한테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꼭 잘 알고 나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답안 잘못 체크하는 경우네요. 그나마 세 번째는 얼마든지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죠.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 미리 부탁을 드렸었어요. 학생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미리 올려주십사 하고 그중에서 질문 한번 뽑아서 어디 보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토르플 시험을 보면 듣기 영역이 가장 부담스럽고 점수가 제일 낮아요. 유유. 추천해 주실 만한 라디오나 드라마가 있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라디오 같은 경우는요. 근데 이거 토르플 1단계냐 2단계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1단계는 사실 라디오 듣기에는 좀 아직 이른 단계인 것 같아요. 괜히 여기서 뭐 에너지 좀 너무 뺏기지 마시고 또 이걸 듣다 보면 약간 현타가 오실 수 있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근데 너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토르플 1단계에서는 그냥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이런 문제집 같은 거 몇 개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 음원들을 그냥 반복적으로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토르플 2급 같은 경우에는요. 뉴스를 위해서는요, 라디오라기보다는 인터넷 검색하시면 러시아 방송사들이 되게 많아요. 뭐, 엔테베? 이런 거 알고 계시죠? 피에르빌 까나우? 또 뭐, 그런 것들이요. 이제 거기서 들어가서 뉴스를 검색하시면 그 영상, 뉴스 영상 보실 수 있는데, 그걸 듣기 자료로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드라마, 글쎄 이건 너무 취향 타지 않나요? 일단 기왕이면 여러분 듣기 시험에 나올 만한 드라마를 보세요. 기왕 연습하실 거라면.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사실 있어요. 출제자들도 모든 기존에 나와 있는 드라마를 쫙 봤을 때 아, 이게 가장 뭔가 교과서적으로 좀 필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당연히 문제를 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고 그나마 좀 여러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드라마나 영화들은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그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데 근데 사실 저는요, 솔직히 이거 아까 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왜 이런 말들 하잖아요. 듣기 연습할 때 뭐 라디오 같은 거 배경음악처럼 틀어놔라. 그냥 하루 종일 뭐 틀어놓고 딴 거 해라. 근데 솔직히 저 그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전 별로예요. 아니 세상에 우리 꼬맹이들도 어린 애기들도 말 틀 때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데 심지어 걔네들은 뇌에 다른 언어가 이미 입력도 안 되어 있고 아주 말랑말랑한 상태에다가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계속해서 언어적 자극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인은요, 이미 머릿속에 다른 언어가 깊숙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그거를 아무리 하루 종일 틀어놓는다 한들 유기적으로 엄마랑 소통하면서 배우는 게 아닌 이상 그거는 솔직히 저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실제 큰 게 아니고요. 아무짝에도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뭐 배경음악으로 틀어놔라 마라 그거 그냥 소음공예일 뿐이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짤막하되 스크립트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스크립트가 없이 그냥 뭐 대충 이런 내용이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건 그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스크립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짤막한 거는요. 지치실까 봐 일단 처음 시작할 땐 좀 짧은 걸로 하시되 그걸로 타자를 치시던지 워드로 타자를 치시던지 아니면 공책에다가 받아 적던지 스크립트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문법을 모르거나 어휘를 모르는 경우에는요. 아무리 100번, 1000번 들어도 안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확인하면서 내가 몰랐던 문법이나 어휘 이런 것들은 다 정리를 해 가셔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들으면서 내가 스스로 그 문장을 심지어 쉼표가 어디에 찍히고 뒤에 어미가 얘는 똑같이 이로 들렸지만 이와 이인지 이와 이끄라트코인지 이것까지 내 스스로 완벽하게 적어내려 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시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는 듣는다라는 어휘를 사용하긴 했지만 그만큼 그 텍스트 하나를 사실 분석하라는 거죠. 그 분석한 텍스트를 귀로 다시 한번 독해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까 제가 앞에서 강조했던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 귀로 하는 독해라는 걸 방금 설명드린 방법으로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그 텍스트에 대해서 숙지를 제대로 하시고 그걸 귀로 들으면서 다시 내가 적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문법 공부도 되고 그리고 또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두고 연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앞뒤에 어떤 단어랑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되게 이상한 발음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저 생각나는 예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슬리, 예슬리 뭐라고 들리세요, 여러분? 예슬리. 다들 이거를 하면 예슬리라고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예슬리는 예슬리. 예슬리. 방금 제가 했던 거는요. 예슬리. 예슬리. 틀린 거 다르다는 게 들리시나요? 이거였거든요. 예습지도 알고 계시고 리도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발음이 내가 예상한 거랑 너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다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내가 이 글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 이 텍스트를. 그래서 그 텍스트를 외워놓은 상태에서 이거 듣기 연습을 쭉 하시다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내가 캐치가 될 거예요. 아, 여기는 내가 아는데도 자꾸 이상하게 들리네? 그럼 얘를 이제 반복적으로 좀 들어볼 수 있고 아,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하는구나. 이런 게 좀 익숙해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스크립트가 있는 걸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반복적으로요. 자, 다음. 소설에서 항상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데 빠르게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는 독해법 전수해 주세요. 글쎄요. 빠르게? 이거 좀 약간 욕심 아닐까요? 빠르게? 일단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죠 뭐. 특히나 소설 이런 문학 텍스트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에 탁탁탁 이렇게 끼워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회화다 보니까 순서도 이상하죠. 또 한국 사람들도 우리 문법 다 맞춰서 올바르게 말하지 않잖아요. 뭔가가 좀 이상하게 표현된 것도 있고 뭐 심지어 또 문학 텍스트면 고어 뭐 이런 것도 진짜 많이 쓰이죠. 옛날 언어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든데 그래서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줄거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파악하실 거라면 문제를 보고 문제에서 힌트를 얻는 거죠. 아, 오히려 문제가 뭔가 요약이 된 그런 느낌이라서 아, 이 글의 줄거리가 이거였구나를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문학의 경우에는. 비문학의 경우에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문제를 좀 보시되 한꺼번에 읽고 풀면 까먹을 수 있으니까 두세 개씩 쪼개서 읽는 거 그거로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다 똑같아요. 그냥 문장 구조를 모든 최대한 다양한 문장 구조를 내 걸로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해석 잘 안 되면 서술어를 먼저 찾아보셔야 되고 됐죠? 자, 다음. 말하기 시험 때 주어진 시간보다 적게 말하거나 다소 답변이 짧아도 합격에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짧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물론 10분 동안 말해야 되는데 한 8분 말했다. 뭐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가 휴지를 좀 넣을 거잖아요. 하다 보면은 시간이 꽤 찰 거라서 엄청나게 짧아지지 않는 이상 그런 정도는 큰 지장은 없는데요. 대신에 단답은 안 됩니다, 여러분. niet 하고 너무 짧은 단답이 아니더라도 다 한 다음에 너무 짧은 한마디 이런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어진 느낌에 따라서 그 주어진 줄 수도 따로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학원이든 우리 강의든 이제 이미 연습하셨던 그런 느낌들이 있을 텐데 딱 그 느낌 그 정도의 분량으로만 하면 이렇게 굳이 초까지 재고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얼추 비슷한 시간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토르플 1단계 그리고 2단계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노하우, 팁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또 시험 합격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그 밖에도 얼마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든 뭐든 어디든지 올려주시면 제가 발견하는 즉시 답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험 준비하시는데 힘내시고 또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До свидания.